거래를 원만하게 하면 네. 이런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상승론자들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풀리는 매물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일반 아파트의 매물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입주 물량만 해요.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를 해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매물은 기축 매물. 그렇죠. 기축 매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순이 이미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네.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공급이 입주 물량도 일부 포함되고 매매 물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공급은 입주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뭔가 안정시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정말 모순적인 이 얘기인데 모순적인 얘기를 일반 대중이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오류를 겪어도 그 오류를 스스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오류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의 증감. 자, 이거는 지금 매도 측면만 본 거예요. 매도 측면.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수요 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와 매수 양쪽 다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거의 제로로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세금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매물도 줄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무주택자가 여기서 매수 주체로 딱 튀어오르면서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이제 폭등이 생긴 거고. 자, 그럼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느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느냐? 안정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수요 측면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측면에. 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이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호재. 호재죠, 호재. 양도세 중과는 투자자로부터 세금의 압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수익을 높여주는 호재예요, 호재. 대표적인 호재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수요자로 지금 매수 주체로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매도자. 아니, 호재로 느끼는 사람이 파는 거를 급하게 팔까요? 절대 급하게 안 팔죠. 이 사람들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 주체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 매물을 내놓긴 할 거예요. 근데 호가를 올리고 기다릴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성이 낮은 많은 매물이에요. 아까 제가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린 그 상태. 수요자는 2명인데 매도자가 10명일 경우 우리는 이게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재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게 틀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양도세 중과가 풀리게 되면 시장 상황은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호재거리가 돼서 매수자가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적극성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은 매물은 증가할 수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시장 상황이 이제 침체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이때 거래량도 늘지 않아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안 사죠. 안 사면은 매도자들이 팔려고 해도 안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도세 중과는 이미 풀어줬잖아요. 물론 1년 한시적으로 풀어줬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도세 중과에만 매물 나오는 것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폭등장 때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폭등장 때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폭등하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매물이 잠겼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습니다. 굳이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지 않아도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원하냐면 매수를 좀 풀어줘라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바라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프롭테크에도 참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네. PIR. PIR로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PIR 지수는 이제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네. 고점이라 이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이제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PIR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지금 중위 소득권 수준으로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맞는데 참 이게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시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지금 기준이 아니고 2000년이나 한 2019년 정도로 땡기는 거예요. 2019년도로 땡기면 어떻게 하냐면 PIR 지수가 2008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IR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고점 여부를 판단하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이때가 객관적으로 미래를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른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PIR 지수는 고점이냐 저점이냐 무조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이면 이 앞으로 폭등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폭등을 남겨주고 있는 시점에 고점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나면 이 과정은 생각 안 하고 PIR 지수는 2019년부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2008년이 이제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고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PIR 지수는 결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 분석할 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 분석을 할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이다, 낮다,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점으로 판단해서 2019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 후회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거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투기 시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투기 시장은 거품이 무조건 끼고요. 거품이 꼈다 해서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품이 10개, 20개 낄 수도 있고 100개 낄 수도 있고 1000개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반 교수님들은 거품이 1개 꼈을 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품이 1개 끼면 이제 거품이 생겼으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품이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거품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 하락론자가 그랬는데.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론으로 접근하면 아주 일찍부터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PIR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 사례를 판단하기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대로 갔을 때 PIR 지수가 정말 낮아요. 그럼 이때 이제 사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이걸로 뭘 판단하냐고. 이미 이제 저점인데 저점이니까 이때 사야 되는데 더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PIR 지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PIR 지수는 뭐 어느 정도까지 참고를 하세요?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그냥 네, 거의 아예 안 보고 그냥 여러분 가르칠 때만 그냥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PIR 지수는 제의 그 분석 기법의 요인으로는 아예 안 씁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앞으로도. 예. 조정인 이유 중 하나가 원자재값 폭등,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자산 가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오류점이 뭐냐면 안 팔리느냐 팔리느냐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올라간 게 잘 팔리면 일반 아파트 가격도 같이 견인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팔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많으면 그 다음엔 떨어지는 거예요. 안 팔리는 게 많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냥 뭐 원자재 가격 오른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여서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분양가 오르는 게 일반 가격 오르는 거라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오류에 속하는데 분양가 올라서 그게 잘 팔리느냐, 이 부분과 안 팔리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가 이제 이거예요. 안 팔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그 전에 이미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는 이미 거기에 상쇄되고도 남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폭등한 안전자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동등하게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하고 동일한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진행될 때 그렇게 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장 상황은 저 옆에다 두고 항상 그냥 리셋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더 많은 율로 더 많이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시장 상황하고 동떨어뜨려서 요인 분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